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조아라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 중에 혹시 장애인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022년 말 기준 265만 3천 명, 전체 인구의 약 5.2%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100명 중에 5명은 장애인이라는 소린데 어떠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들은 5손가락에 몇 명이나 꼽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럼 도대체 그 많은 장애인들은 어디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일상과 겹치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애 아동들, 학교에 잘 다니고 있나요? 성인 장애인들, 직장에서 일하고 있나요? 대부분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집안에서만 생활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지역사회와 떨어져 고립된 곳에서 세상에 격리된 채 살고 있는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인데요. 한국에는 약 2만 4천 명의 장애인들이 바로 이 거주시설에 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탈시설 정책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우리 애는 밖에서 못 산다. 시설에서 살아야 된다. 밖에 나오면 누가 돌보냐며 반대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장애인들이 탈시설에서 살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라며 반대하는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발달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데 시설에 있는 게 낫지 라고 이야기하는 시민들도 있죠. 탈시설, 정말 안 되는 일일까요? 장애인 거주시설, 정말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전 세계 인구의 15%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장애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국가 차원에서 탈시설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는 없을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왔던 다른 나라의 이야기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캐나다입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2013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의회 장면입니다. 당시 온타리오주의 총리였던 캐슬린 윈 총리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Today, Mr. Speaker, we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uffering of these people and their families. I offer an apology to the men, women, and children of Ontario who were failed by a model of institutional car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 must look in the eyes of those who've been affected and to those they leave behind and say, we are sorry. As Premier, and on behalf of all of the people of Ontario, I am sorry for your pain, for your losses, and for the impact that these experiences must have had on your faith in this province and in your government. 온타리오주는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 보호 모델에 실패했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온타리오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온타리오주의 시설의 역사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도시 외곽의 시설이 처음 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1920년대 기록에 의하면 한 병동에 침대와 사람이 빼곡히 있었고 한때는 2600명 가까이 사는 시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역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만의 특징이 아니라 그 시기만 다를 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장애인을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시설화 정책은 어떻게 하면 더 편한 방식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관리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당한 장애인들은 괜찮은가 따위는 안중에도 없죠. 이런 시설화 정책에 균열을 낸 건 시설 내의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그에 대한 시민적 공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온타리오주를 움직이게 했죠. 시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을 줄여가고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두 가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장애인 정책의 원칙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후견이든 보호든 여타의 서비스는 별도의 분리 체계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발전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기존의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재조정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어떤 정책을 요구할 때마다 듣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산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럴 때마다 당사자들은 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에 써라 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온타리오주는 바로 이 이야기를 정책 추진의 주요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온타리오주는 1977년 최초의 시설 폐쇄를 시작으로 시설거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기회 제공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시설에서 살았던 거주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로 자립 지원을 했습니다. 1980년부터는 시설 신규 입소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고요. 1987년에는 향후 25년 이내에 모든 직영시설을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더 이상 시설 수용 형태의 돌봄 모델이 유효하지 않음을 공식화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2009년 마지막 시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아예 문을 닫는 날을 정해두고 당시에 남아있던 1000여 명에 대한 자립 지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지나고 나서 아까 보셨던 영상 2013년 총리의 의회 공식 사과가 있었던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의 한국은 왜 안 되고 30년 전에 온타리오주는 왜 가능했을까? 그것은 분명한 정책의 원칙과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당사자의 목소리는 사라진 채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30년 전에 탈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온타리오주의 장애인과 30년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장애인. 누구의 삶이 더 나은 삶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으로 가볼 나라는 미국입니다. 탈시설을 이야기할 때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탈시설 한다고 정말 잘 살 수 있어? 차라리 시설에서 사는 게 더 안전하고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탈시설이 도대체 효과적인 정책 방향인가 궁금해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너무나 예스입니다. 삶이 더 좋아졌느냐라는 것은요, 탈시설 당사자 한 명 한 명의 증언에서도 드러나지만 탈시설의 효과성은 과학적인 연구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의 탈시설 정책 역사에서 중요하게 손꼽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페너스트 판결인데요. 페너스트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시설입니다. 미국에서 시민권 쟁취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을 때 장애인의 시민권도 함께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페너스트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과 변호사들이 함께 힘을 합쳤고 당시 시설에 살고 있던 장애인이 원고가 되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페너스트와 같은 시설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할 수 없다. 그러니 지역사회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페너스트뿐만 아니라 이 주에 있는 모든 시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주 지원이 시작됩니다. 나아가서 이 페너스트 사례는 미국의 다른 주의 탈시설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소송의 결과로 1154명이 탈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최초로 탈시설의 효과성 연구를 했다는 것인데요. 제임스 콘노이 박사 연구팀은 1979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28년간 페너스트에서 탈시설한 1154명에 대해서 매년 그들을 방문해서 탈시설한 이후에 잘 살고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연구해보니 건강, 환경의 질, 생산성, 서비스 지원의 질, 가족관계 이런 모든 면에서 탈시설 이후에 더 나아졌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시설에 있을 때보다 2배로 증가했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건강적인 측면이나 의료적 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악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가족의 변화도 있었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가족의 72%가 탈시설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0년 뒤에는 오히려 탈시설 후에 더 행복해졌다라고 응답했어요. 그리고 이 페너스트 연구는 나중에 미국의 다른 여러 주로 나아가 유럽에서까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든 연구의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미국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법적 판결, 정책 추진 사례, 종단 연구로 탈시설에 관한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전반적인 정책도 같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시설에 살아야만 받을 수 있던 장기 돌봄 서비스도 가정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로 지금은 그 방향을 바꿨고요. 덕분에 불필요한 시설화를 방지하는 데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요. 활동 지원을 몇 시간 받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나왔는지, 아니 심지어는 시설을 좋게 고치면 다시 돌아갈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요. 페너스트 연구처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우선에 두고 탈시설의 효과성을 드러내는 연구, 그리고 그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2022년 9월) 유엔에서는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는 탈시설 추진을 위한 원칙과 당사국의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하나로 시설 수용 피해에 대한 조사, 그 피해에 대한 국가의 사과, 배보상 실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시설 수용에 대한 반성과 조사, 사과, 배보상을 한 국가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진보적인 내용으로 진행된 뉴질랜드 사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국가 차원의 사과와 배보상을 끌어내기까지는 시설 수용 생존자들의 적극적인 운동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시설에서 겪었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독립조사기구로 비공개 청취 및 지원 서비스 기구를 만들어서 국가가 운영한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 생존자 약 1000여 명의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이후로도 국제적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면서 결국에 유엔의 위원회가 뉴질랜드 정부에
시설 수용 생존자에 대한 배보상과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라는 권고를 이끌어냅니다. 이후 2018년에 드디어 지금의 국가 및 종교단체 복지시설 인권침해 조사 왕립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 정부 부처별로 시설에 대한 사건 조사를 진행합니다. 한국의 복지부에 해당하는 사회발전부에서는 정부에서 운영했던 단체나 기관에서 발생한 사건, 교육부는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건, 보건부는 보건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아동부는 아동 청소년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했는데요. 특히나 아동시설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주요한 사건에 대한 조사 이후에 시설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간이 운영했던 시설까지 모두 포함해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국가가 그 시설의 운영을 허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국가가 책임지고 배보상해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죠. 인권침해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과거에 잘못 행해진 의료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충격 치료가 대표적인데요. 지금은 누구나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방식들. 하지만 당시엔 적절한 방식이라고 여겨졌던 그 의료행위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사를 하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무엇을 중점에 두고 조사할 것인가? 원칙을 세워 조사를 해야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세운 중요한 원칙 첫 번째, 바로 피해 생존자 중심의 조사입니다. 피해 생존자의 진술을 진실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참이냐 아니냐를 가려내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생존자들의 회복에 최우선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생존자의 트라우마를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조사라고 하는데요. 피해 생존자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장치를 조사에 배치하는 겁니다. 뉴질랜드 조사위원회는 생존자들의 피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러한 피해가 생존자들만의 손실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큰 손실임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는 1950년 이후 시설 내 인권 침해로 인해 평생에 걸쳐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피해 비용은 1인당 약 6억 8천만 원으로 추정, 총합으로는 사회적 비용으로 약 77조 원에서 최대 17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에는 약 5천 명 이상이 국가 운영 시설에 대한 소송과 각 부처에 배보상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약 2,300명 이상의 생존자에게 약 380억 원에 가까운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는 책임은 1차적으로는 정부에게,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던 기관이나 개인, 종교단체에도 청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피해든 돈으로 보상받는다고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보상의 핵심은 진정한 사과를 포함한 회복의 과정이고, 피해 생존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대접받고 사회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미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시설에서 나온 당사자분들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설에서 보낸 내 삶은 되돌릴 수 없다. 유엔에서는 시설 수용 그 자체를 폭력의 한 형태로 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법적으로 시설 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2023년 9월 6일 거주시설 수용 피해 생존자의 보상에 관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엄격한 평가와 조사를 통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탈시설 정책이 얼마나 발전해왔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을 집단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수용 관리하는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선언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을 차근차근 30년에 걸쳐 만들어온 캐나다 온타리오주.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두고 탈시설이 얼마나 당사자와 사회에 효과적인지를 밝힌 미국의 페너스트 종단 연구, 그리고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함께 트라우마까지도 고려한 후속 조치와 사회 구조의 변화까지 도모하고 있는 뉴질랜드. 참 부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러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장애인도 더 이상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